소련의 성립을 선언한다. 레닌이라는 구심점 아래 드디어 소련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제 꿈을 실현하나 싶었는데 불과 13개월 만에 레닌은 사망을 합니다. 근데 이게 레닌의 사망을 보면 우리나라 드라마 같지 않아요? 왜요? 갖은 고생해서 조금 살만했더니 병 걸려 죽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선한 역할이던데. 의학자들은 뇌졸중이라는 표현을 네네. 쓰더라고요. 근데 사실 쉽게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중풍인 거죠. 글 쓰고 논쟁하고 토론하는데 아주 특화된 인물이었는데요. 실어증이라고 하니까 언어 능력을 상실해서 주위하고 의사소통할 때가 쉽지 않았죠. 뇌의 출혈이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을 약간 망가뜨려서 예, 예. 말을 못하는 상황이 왔고. 그러니까 뭐 사고 능력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말이 잘 안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슬슬 뒤를 좀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예. 뭔가를 많이 좀 적어놓지 않았을까요? 보통은 이제 유언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리 글을 써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6명 정도를 거론하면서 한 명 한 명씩 이제 수익하는 그 품평을 하거든요. 거기서 별 5개 받은 사람이 이제 후계자가 예, 그렇게 될 별 가능성이 있죠. 트로츠키와 스탈린 그리고 지노비에프, 카메네프, 부하린, 피아타코프라고 하는 이 정도의 인물의 품평을 하는데요. 모두 까기를 시전해요. 예. 제가 기대했던 거랑 너무 다른데요. 장점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모두 이런 게 단점이야라고. 장점과 단점을 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로츠키 같은 경우는 아주 능력이 뛰어나다. 그런데 행정적인 측면에 과도하게 집착해서 일을 그르치기 쉽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노비에프나 까메네프 같은 경우는 소시민 근성이 강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치고 나가지 못한다. 뭐 이런 식. 부하린 같은 경우는 당의 총하다.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정치인인데 철학적 기반이 모자라서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식의 사람들이 인기는 하거든요. 좋은데 애가 예. 좀 덜 떨어졌어. 문의 셀럽이라는 그거지 뭐. 근데 결국은 스탈린에 관한 언급이 제일 네. 관심을 끌 텐데요. 엄청난 권력을 가졌다. 근데 이 권력을 너무 거칠어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그 직책 이름이 총서기, 서기장이거든요. 네.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만들어야 된다. 부적절하다고. 예, 그런 말을 하죠. 경계하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레닌이 왜 그 모두까기를 했는가를 살펴봐야 될 텐데 레닌이 구상했던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 지도 체제. 결점과 장점을 가진 쉽게 말하면 완벽하지 않은 지도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서로 단점을 인정하고 함께 해나가라. 이런 구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진핑 이전의 중국의 그렇죠, 지도 체제 그렇죠. 같은 거. 굳이 따지자면은 그 마오쩌둥 이후에 시진핑이 권력을 확고하게 굳히기 전에 그 중간 단계의 집단 지도 체제가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체제를 구상했던 듯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유언장을 남기는 게 아니라 예.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저 말을 못 하잖아. 이 양반이. 아니 적어주면 되잖아요. 너 이렇게 나눠주면서. 아니 뭐 평소에도 불러다가 이제 그런 네. 식으로 막 훈계를 많이 했다고 하죠. 네. 스탈린도 그래서 혼도 나고, 레닌한테 네. 혼도 많이 나고 상처도 많이 받았다고 하죠 당시에. 아니 근데 이 참 재밌는 게 레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본인과 저들을 차이를 두었냐가 느껴진 게 나는 돼. 나는 혼자서 다 할 수 있는데 니들은 집단지성이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뭉쳐.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지금 약간 적어놓다라는 좀 느낌도 있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레닌은 이 창업 대기업 회장님 같은 분이고 이제 자식들한테 물려줄 때가 됐는데 자식들 하나하나가 믿업지 못한 거예요. 첫째 너는 뭐가 문제고 둘째 너는 뭐가 문제니까 서로 장점 단점이 있으니 서로 나중에 잘 화해해서 사이좋게 꾸려나가 이렇게 절대 안 하는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왕자의 난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그게 이상적이잖아요 지금. 근데 아까 얘기하실 때 스탈린이 서기장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서기장이라는 게 저는 공산당 서기장 하면 항상 넘버원인 줄 알았더니 예, 예. 원래 넘버원은 아니었나 봐요. 아니죠. 스탈린이 오랜 그 집권 기간 동안에 이 당 중앙위원회 서기, 총서기라고 하는 직책으로 권력을 행사했는데, 그러니까 이 총서기라는 직책이 최고 권력이기 때문에 스탈린이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미 스탈린한테 권력이 다 모여 있는데 마침 그때 직책이 총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서기가 최고 직책이 됐던 것이죠.
근데 이거 제가 볼 때는 그 번역을 석이라든지 비서라 이런 표현보다는요. 그나마 좀 나은 게 총무입니다. 홍무 느낌도 조금 약간. 예, 아 근데 총무가 의외로 파워가 있어요. 그러면 예. 일은 누가 합니까? 총무가 일합니다. 어떤 예, 동아리든지. 이게 옛날에 공산당이 진짜 우리 뭐 시민단체라든가 거의 뭐 동아리 수준에서 다시 출발한 거에 갖고 그렇죠, 그렇죠. 원래 예. 비서 서기가 하던 일들이 진짜 우리 동아리 총무나 그 맞습니다. 일랑 똑같거든요. 예. 잡일 다 하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역시 자금과 그리고 인사인데 그렇게 되면 내부 정보도 굉장히 많이 알게 되죠. 예, 예.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의 반대파에 약점을 주고 이렇게 흔들 수도 있고. 돈, 정부, 인사 끝났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스탈린은 굉장히 무섭고 예. 그리고 굉장히 비열하다라는 표현까지는 하지만 잔인하고 막 이런 느낌인데 권모술수에 있는 건. 근데 레닌 밑에 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맨날 혼났다면서요.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상처받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스탈린은 그루지아, 조지아 사람이잖아요. 레닌이 무슨 얘기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은 너는 아시아 놈이라서 그딴 식으로 생각한다고. 아 중앙아시아 쪽이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하면 인종차별적인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완전 모욕도 그런 모욕이 없잖아요. 나 그만두고 갈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꾹꾹 참고 대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험악한 정치판에서 정치인이 꼭 갖춰야 될 뭐 덕목일까 봐 일단은 네. 인내 그리고 적절한 수준의 권모술수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정치인이 권모술수에 당했다고 하면 사실은 권모술수를 부린 사람보다는 권모술수에 당한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사실은 여기 격이 떨어지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탈린이 속으로 사실은 뭐 레닌에게 불만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걸 꼭 참고 앞에서는 항상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것이 전 당원과 전체 소련 시민들에게 그 모습을 보기를 바랬던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든 스탈린으로서는 근데 저 레닌의 유산을 좀 자기 걸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 중에 가장 상징적인 게 이제 레닌의 시신을 방부 처리하는데 가장 앞장섰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일단은 운구를 하는데 맨 앞에 섰던 사람이 바로 그러니까 스탈린입니다. 원래 레닌은 자기가 죽으면 그 고향에 있는 어머니 무덤 옆에 매장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스탈린을 위시한 밑에 그 후계자들이 말을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러시아 정교회 전통에 어떤 게 있냐면요. 종교의 성자가 있는데 성자의 요건이 뭐냐면 시신이 썩지 않는 겁니다. 예. 혁명 이전의 사회에서는 이 종교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어디 이끄는 그 지침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종교를 부정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건데 이게 그 지식인이라든지 고위 당원처럼 쉽게 말하면 가방끈이 긴 사람들한테는 종교 없이도 살 수 있는데 정말 평범한 시골 대중 이런 분들한테는 예수님이 없다, 성모 마리아가 없다, 성자가 없다고 하면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들은 이제는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으니 종교를 버려라. 대신에 예전에 종교가 하던 역할을 레닌이 한다. 레닌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레닌을 방부 처리한 행위 자체가 혁명으로 구체제와 단절됐다고 하지만 어떤 그 연속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연속성을 아주 기가 막히게 또 활용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레닌의 후계자 특히 이제 스탈린 같은 경우가 물론 그 이 높은 곳에서 정치를 하지만 이 대중들의 정서를 이렇게 간파하는데 또 능력이 있었던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의 그 다음 자리를 철컥하고 레닌으로 끼워 맞춘 다음에 예. 종교가 없는 세상인데 종교가 있는 것처럼 예, 예. 대중을 이끌어간 거네요. 그렇죠. 엄청나다. 그래서 소련 시절에 붉은 광장에 보면은 그 레닌 영묘가 그 영묘가 있고 그 안에 방부 처리돼 있지 않습니까? 소련 각지에서 어떤 경우 외국에서도 와서 쭉 질주어서 시신을 보는데요. 이게 거의 말하면 그 종교 행렬 같아요. 그럼 북한에서 김일성 방부 처리한 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것도 그런 의미로 가는 거구나. 예, 예. 근데 이런 합리적인 음모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레닌이 마지막 살아생전에 하도 스탈린을 괴롭히고 고생스럽게 해서 내가 당신 유언은 안 들어줄 거야. 이건 아니겠죠? 네. 그런 정도의 그 음모론은 저도 뭐 딱히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 가끔 가다 보면 레닌이 자기를 하도 쪼니까 스탈린이 그 독살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있는데 예, 근데 그런 얘기는 너무 지나친 음모론이고요. 확실한 것은 스탈린은 어쨌든 간에 레닌을 정말로 존경하고 믿고 따랐고 나중에 나오는 얘기겠죠. 1941년에 나치 독일이 소비에트 연방을 기습 공격해가지고 처음에 연전연패할 때
그러니까 스탈린이 맨 먼저 했던 넋두리가 뭐냐면요. 레닌이 세운 나라를 내가 망치다니 이거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존경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적백내전을 저희가 그 어떤 곳보다 자세하게 다뤘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트로츠키가 진짜 영웅이고 사람들한테 많이 추앙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스탈린으로 훅 역전이 됐다. 그럼 트로츠키가 가는 방향이 좀 잘못됐던 거예요? 스탈린이 트로츠키의 결점을 찾으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 경찰 기록을 막 뒤지다가 뭐가 나왔냐. 트로츠키가 1913년에 조지아의 맨셰비키, 볼셰비키가 아닌 맨셰비키한테 보낸 편지가 있었는데 여기서 트로츠키가 어떤 내용을 써놨냐. 레닌에 대한 좀 안 좋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썼어. 레닌하고 좀 의견이 달랐던 부분이 딴 있잖아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빌미가 돼서 트로츠키를 군사인민위원회에서 축출하는데 스탈린이 성공을 하죠. 저건 안에 빌미에 가까웠고 네. 사실 그 전부터 트로츠키는 모든 사람의 적이었죠. 너무 사람이 잘나도 안 되는 맞습니다. 너무 잘난 척을 많이 이거 좀 해갖고 잘난 거 좀 숨기고 좀 그래야 압도적인 되는데. 인자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쟤는 튀어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공동으로 대응하는 그렇죠. 서로 토론하잖아요. 논쟁을 하면은 트로츠키는 허점을 주지 않고 끝까지 이제 막 사람 자존심까지 다 짓밟아 버리니까 맞아요. 지는 입장에서는 저놈 내가 언젠가 복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론에 지더라도 감정까지 상해버리니까. 그렇죠. 맞아요. 랩 배틀 할 때도 아무리 강하게 해도 디스랩도-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그렇지. 부분들이 있거든요. 룰은 있는데. 스탈린을 표현하자면 조직의 인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직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인데 트로츠키 같은 경우는 조직의 인간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당에서 제일 중요한 조직이 당중앙위원회고 많은 사람들의 합의를 봐서 결론을 도출해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토론하고 막 말싸움하고 어떻게 아주 어렵사리 결정을 해놓는데 뒤늦게 트로츠키가 나타나서 나는 여기 반대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몇 번 되면은 저 사람과는 함께 일을 못하겠다.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좋아하는 얘기죠. 제가 리베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회고록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트로츠키를 만난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 내전 때 그 유명한 장갑 열차 안에서 만나는데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나는 사람과 일부 거리를 둔다. 그것이 나의 권력을, 권위를 돋보이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이런 속내를 털어놓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멀리하고 이게 내려다본다는 얘기인데 물론 주위 사람들이 트로츠키가 얼마나 뛰어난 혁명가고 이론가임은 다 인정하는데 그 인정한다고 해서 마음속까지 좋아하는 건 두지 않는 아니죠. 거 아닌데 자기를 깔보고 항상 내리보는 시선이 느껴지니까 사실은 이 마음이 떠나는 거죠. 저 사람이 넘버원 되면 어떤 대우를 할지 뻔한데. 예. 반면에 그 스탈린 같은 경우는 그 반대편에 있어서 일단은 자기보다 뛰어나 보이지 않고요. 저급한 인간이거나 아니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아닌데 적어도 주위 사람들한테 경계심을 품게 하지 않는 또 재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트로츠키를 거꾸로 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합정 연행을 하는데 합정 연행이 다 잘 이루어져요. 근데 그건 뭐냐면 다른 또 권력자가 볼 때 그러니까 스탈린과 연대했을 때 내가 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덥석 손을 잡을 수 있고 근데 뒤에서 정말 치밀하게 자기 세력을 넓히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치고 나가서 엄청나게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판을 쥐어잡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요. 근데 트로츠키는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겠네. 잘난 그래서 뭐 사람이지. 먹을까라고 했는데 혼자서 야, 나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아무거나 시켜도 돼 하고 갔는데 우리 다 회의해서 야 그러면 중식으로 먹기로 했어. 중식은 이래서 안 돼. 모르는 거야 이런 느낌인 거니까. 근데 이제 대내적으로 사람들 관계는 그랬는데 예. 외부에서 볼 때 국제적 정세에서 볼 때는 어땠어요? 그렇죠. 사실 결국은 뭐 이것은 뭐 개인적인 어떤 품성과 자질의 문제고 이 소비에트 체제라는 게 상당히 특성이 결국은 이론 투쟁, 노선 투쟁을 해서 권력의 향배가 결정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장 간단히 말하자면 트로츠키는 국제혁명입니다. 세계혁명. 그러니까 혁명의 수출. 뭐. 예, 소비에트에서만 혁명이 국한돼서는 안 되고 독일이라든지 서유럽의 주요 국가에서도 또한 같이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원조하고 도와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레닌하고 비슷하네요. 레닌의 예, 맞습니다. 이어받은 거죠. 예. 예. 반면에 스탈린은 일국 사회주의입니다. 세계혁명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본진이 튼튼해야 된다. 내실을 다지자. 예,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에서 일단 혁명을 내실화하고 그 다음에 세계혁명을 추구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제혁명을 추구했던 세계혁명을 추구했던 트로츠키하고 일국 사회주의를 주장했던 스탈린하고 결국은 양대 쌍벽을 이루면서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데 새로운 세대의 공산당원이라고 할까요? 젊은 세대의 당원들에게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스탈린이 더 우위에 섰던 것이죠. 그 외부적인 요인도 영향을 끼쳤던 것 같은 게 확실히 1920년대 중반으로 들어오면서 유럽의 정세가 반혁명 우리가 나중에 볼 파시스트들이 엄청나게 들고 일어나면서 또 곳곳에서 공산당을 때려잡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기서 무슨 혁명이 쉽게 되리라고 기대할 수가 없다. 오히려 그 파시스트들을 더 자극해서 그들이 소련으로 역으로 쳐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공포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스탈린의 그런 주장이 더 힘을 받지 않았나. 자, 그런데 레닌은 이제 성자가 된 레닌이 됐고 그다음에 트로츠키는 이제 떨어져 나갔고 예. 드디어 스탈린의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못하면 스탈린 탓이 되잖아요. 그럼 스탈린이 제일 먼저 한 것들은 뭐가 있어요? 스탈린이 집권한 다음에 그 당시부터 레닌의 노선을 어디까지 계승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 엄청난 논쟁이 붙게 되는데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신경제 정책, 네프라는 거지 않습니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때 1917년까지죠. 레닌이 구상했던 공산주의 체제는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공산주의 체제하면 모든 이 생산 수단을 국가가 가지는 그런 국가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레닌이 생각했던 1917년까지 생각했던 공산주의 체제는 국가 기간 산업과 중앙은행을 국유화하고 나머지 그 중소기업들은 사적인 영역에 맡기는 거예요. 그건 시장 경제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느낌은요. 예. 대한민국의 초기 발전 형태가 완전 레닌의 예.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거칠게 비유를 하자면 1970년대 대한민국에 오면 네. 레닌이 이것이야말로 내가 생각하는 공산주의다라고 레닌의 생각을 국가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20세기 초에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국가가 경제 활동이라든지 네. 기업 활동에 개입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자유방임주의가 대세를 이뤘던 시절이거든요. 조금 뒤에 1930년대에 그 대공황 시절 때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정부가 국가 경제 활동에 개입을 해서 기업을 규제하고 뭔가 공공 토목 사업을 일으켰을 때 루스벨트가 가장 많이 듣는 욕이 레닌 아니야? 공산주의자. 빨갱이다, 공산주의다 이 정도다. 빨갱이 공유화. 빨갱이. 예. 그만큼 20세기 초에는 그 자유방임주의 원칙에 따라서 일체 국가는 경제 활동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레닌이 1918년부터 1921년, 22년까지 내전이 벌어질 때 내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중소기업까지 결국 국유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1921년, 22년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최 박사님이 말씀하신 신경제 정책이 펼쳐지면서 내전은 끝났으니까 여러 가지 또 그 토론이 있지만 결국은 망가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까지 국가가 관장하면 관리가 안 된다 해서 다시 또 이전으로 레닌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경제 정책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타협했다라기보다는 예. 원래 레닌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거죠. 상황 요인도 있고 네, 복합적인. 원래의 어떤 원안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도 있고 그러면 땅은요? 자기 땅이고 내가 내가 열심히 짓는 예, 거구나,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산출물을 낸 다음에 일정 부분은 국가의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다 내 내 차지가 거다. 되니까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1913년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 제국의 산업지수를 100으로 잡는다면요. 1차 세계대전과 혁명과 내전을 겪고 나서 끝난 게 1921년일 텐데 1921년에 산업지수가 13이었어요. 어마하게 예, 노력했죠. 그러니까 완전 폭망을 한 거죠. 예, 그러다가 레닌의 신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데 거의 회복이 됐죠. 100의 그 지수로 회복하는 게 1926년이거든요. 오, 금방했네. 예. 생각보다 짧네요. 그만큼 신경제 정책이 성공을 거뒀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당시에 스탈린 집권 요 초기부터 이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네네. 원활하게 이 시장 기능이 잘 작동을 해갖고 새로운 공업화에 필요한 이제 자본이 쭉쭉 나오면 좋을 텐데 곡물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도시 지역에 곡물 공급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스탈린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나는 거야. 이미 우리 자본주의 적들은 경제가 1920년대가 호황이 찾아왔잖아요. 쭉쭉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속도로 우리가 쫓아가다가는 우리는 점점 더 뒤처진다. 이거 100년이 지나도 우리 저 자본주의 적들과 대적할 수가 없다. 국가가 나서 지금 가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서 노선을 확 바꾸게 돼요. 과감한 집단화 그리고 강제적인 자본의 공업으로의 집중.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신경제 정책에서 용납을 해줬던 이 농촌 지역의 개인 분홍들 갖다가 너네 이제 안 돼. 다시 다 집단화로 해서
이 협동농장으로 다 한 번에 불러들이고 토지 자산을 다 박탈해 버리는 겁니다. 그죠. 이게 공문이 굉장히 중요한 게 당시 소련은 굉장히 산업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공산품을 수출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대부분 곡물을 팔아서 외화를 벌고 그 외화로 공업화에 필요한 여러 산업재라든가 기계 같은 걸 들여올 텐데 그게 잘 안 됐으니까 이때부터 농민을 쥐어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신경제 정책 이후로 만든 게 바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입니다. 경제발전 잠깐만요. 5개년 계획이요? 최 박사님, 왜 모든 개발도상국이 다 5개년이에요? 10개년도 아니고 10년은 너무 길어. 강산이 변해한데. 맞아요. 10년 너무 길고 독일 같은 경우는 4년으로 했었죠. 4년, 4년, 5년. 베링은 네. 4년이었죠. 4년까지는 느낌이 있는데 예. 10년은 강산 변해서 한대. 너무 길어. 또 요새 또 그 역사학자들이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요. 스탈린의 지지 기반이 이 새로운 세대 청년 당원들인데 이 청년 당원들이 내프를 빨리 끝내고 강력한 공업화 정책을 표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공산다주 사회는 계급이 없고 모든 재산을 국유화하는 곳인데 내프 시기에 보니까 소소한 재산을 가진 소자산까지 막 생겨나고 반동이다. 예, 그리고 막 농민들이 자기 땅 가지고 하니까 이게 과연 내가 바란 공산주의 사회냐 빨리 그 바꾸고 싶은데 그런 심정을 가장 잘 짚어내서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스탈린이었다. 겪은 사람과 겪지 않은 사람들의 이제 세대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예, 시점이었는데 예. 그러면 적백내전 때 농민들은 이걸 다 겪었잖아요. 예. 와 그러면 적족을 공격하지 않은 걸 땅을 치고 후회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네,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시기는 이제 농업을 무참히 희생시켜 가면서 공업화로 이제 질주하는 그런 시기였고 거기서 엄청난 명함이 있었죠. 기존에 분홍으로 얘기했던 그 쿨라크가 대략 한 30만 가구가 좀 넘었을 텐데 거의 다 저항을 하죠. 갑자기 그렇죠. 다 땅 빼갖고 협동농장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저항을 했는데 뭐 스탈린은 무참히 그들을 갖다 그냥 강제 이주시키고 강제 편입을 시키고 아니면 투옥하고 살해하고 이런 걸 서슴지 않았죠. 농민들이 속았구나.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저항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저거 공산당한테 다 뺏길 바에야 그냥 내 손으로 없애버린다. 다 부셔. 해갖고 다 부시고 특히 가축들. 가축 다 먹어버리는 가축 그냥 예, 맞습니다. 내가 예. 쟤들 뺏길 바에야 내가 먹어치워버린다 하면서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 식량 생산 감소가 있어갖고 이때 소련 곳곳에서 대기근이 벌어지죠. 그리고 또 그것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짓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학자들이 아마 요 1931년, 32년 이때 대기근으로 몇만 명이 이제 소위 말하는 아사를 했느냐 했을 때 1,000만 명이 훨씬 넘어간다. 오. 맞아요. 예. 우크라이나 대기군도 이 무렵 아닌가요? 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학자들은 350만 명으로 합니다. 아, 우크라이나 대기근이 이 시절에 같이 겹쳤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홀로도모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우크라이나가 그야말로 유럽의 빵바구니라고 해서 곡창지대인데 정말 거짓말 좀 보태가지고 너무 흙이 좋아서 씨만 던져놓으면 지네들의 알아서 쑥쑥하고서 먹어요. 그 정도인데 이런 곡창지대에서 아사자가 수백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저희 예. 우크라이나 배울 때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대기근이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산을 막 대충 하고 안 하려고 예. 하고 가축 다 잡아먹고 대기근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데도 곡식은 다 수탈해 갔다라고 예. 저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 와중에도 이 곡식을 나눠줘야지 다 굶어 죽고 있는데. 그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도시 노동자들 먹여 살려야 돼. 다 뺏어가고 희생시킵니다. 또 외화 벌어와야 돼. 기계 사오기로 계약했단 말이야. 그래서 다 수출하고 결국에 농민들에게 돌아갈 식량만 계속 주는 거죠. 아, 무한 희생이네요. 완전. 그러니까 이게 19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이 그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탈바꿈하면서 대성공을 거둔 요인을 살펴보자면 일단 자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본을 구하는 그 소스가 일단 일본과의 국교 정상회를 하면서 돈 빌리고. 배상금을 받았죠.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가서 들어온 또 외화 그리고 외국 차관, 차관대. 외국 차관을 빌려옵니다. 똑같은 상황을 소련에 대입하면은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예, 거지. 그 차관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예, 국제 자본주의 체제에서 고립된 섬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쉽게 말하면 빨갱이 국가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방법은 유일합니다. 내부에 있는 쥐었자. 예, 쥐어짜서 자본을 마련하는 것인데 쥐어짜는 대상이 누구냐? 이게 바로 가장 수가 많은 농민이었다는 얘기죠. 아니 똑같은 실책 과오를 중국이 하잖아요. 예. 맞아요. 대약진 운동으로
근데 이러한 과정이 이제 아까 우리나라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소련만의 독특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 어떤 예. 단계를 거쳐가는 거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있어 왔고 그러니까 압축 성장을 해야 되는 그렇죠.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치는 상황에서는 과정이고.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지금 우리가 할 몫인 것 같아요. 결국은 남들이 100년, 200년 동안에 일구는 변화를 10년 5년, 10년 만에 압축적으로 행할 때 엄청난 과부가 걸리고 비극이 생겨날 텐데 공업화가 이루어지고 연계해서 농업 집단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차, 2차에서 2차가 끝나는 게 1935년이거든요. 뭐 초과 달성했다고 해서 더 앞당겨졌는데 빨리. 1935년이 되면은 소비에트 연방의 산업 지수가 세계 제3위가 됩니다. 가시적으로 예, 엄청난 성과예요. GDP가 1등이 당연히 미국이고요. 네. 2등이 독일이고 그 바로 밑에 이제 소련이 있고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을 제칩니다. 그리고 당시 1930년대는 자본주의 열강은 대공황으로 그 여파 이제 때문에. 거덜나서 뭐 마이너스 성장할 때인데 이 소비에트 사회에서는 정반대로 10% 넘는 성장을 하는 성과가 보이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농사만 짓는 나라였는데 콤비나트라고 하죠. 대규모 공장이 쑥쑥쑥쑥 지어지면서 이런 명암이 있고요. 또한 농촌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공업 노동자 되게 계속 올라오는데 완전 고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도시민들 사이에서는 별로 불만이 없다고 할까요? 지금 당장 내가 좀 힘들긴 한데 내 자식만은 잘 사는 데 살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또 미래에 대한 희망 또 이런 것을 또 이제 북돋아 주는 거죠. 그럼 적어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도저히 뭐랄까 이해할 수 없는 희생이 생겨났던 것이고 그 희생이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또 이때 어쨌든 간에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 공업화를 해놨기 때문에 1941년에 나치 독일의 침공을 받았을 때 체력이 있다. 버텨낼 기초 체력이 생긴 것이지 그때 만약에 달팽이 걸음으로 차근차근 이 공업화를 하는 그 정책을 폈더라면 소련이 세계 제3위의 공업국가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됐다면 제2차 세계대전의 중압을 과연 견뎌낼 수 있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또 다른 어떤 그 고민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소련이 쇠복이 있네. 예. 자, 근데 결국은 이렇게 발전을 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거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 자본주의자들한테 다 죽어. 이 공포였잖아요. 그럼 당연히 무장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겠죠?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방어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방어를 하겠다라는 거죠. 넓은 영토를 활용해서 끌어들여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반격을 통해 몰아내겠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적백 내전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러시아 내전을 거치면서 이런 식으로 전쟁이 장기화되고 우리 땅 안에서 싸우면 우리의 피해가 너무 크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현대화된 군, 현대전을 보니까 옛날처럼 그냥 이렇게 말 타고 싸우거나 아니면 보병이 뭐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포병, 뭐 전차, 항공기들이 전쟁을 수행할 텐데 더 피해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방어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때마침 정부에서는 공업을 엄청나게 지금 육성하게 되고 그럼 여기에 우리도 뭔가 추세를 맞춰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는 거고 동시에 이제 뭐 스탈린 입장에서도 외부의 어떤 침략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이게 더 와닿지 않습니까? 교리 자체가 공세적으로 변하는. 그렇죠. 그러면 그 공세적으로 바뀔 때 그 선두에는 누가 서느냐? 우리 지금 공업혁명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전차 아니겠느냐. 전차와 기계화 부대가 이제 엄청나게 육성되고 투자가 되는 거죠. 근데 단순히 자동차 정도, 뭐 트럭 정도야 어느 정도 생산이 가능하다고 치는데 이때 당시에 전차 장갑차는 하이테크놀로지잖아요. 근데 지금 자본주의 국가들은 다 소련을 경계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그냥 스스로 연구해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련하고 놀랍게도 독일이 손을 잡습니다. 도대체 왜 소련은 왜 독일하고 손을 잡냐? 그럼 싸웠잖아. 소련의 국제적 고립 현실을 봐야 됩니다. 일단은 이 혁명 정부의 모든 서방 국가들이 다 적대시하잖아요. 그래서 국제 질서에 포함을 아예 소련은 시키질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연맹 가입도 거부되고요. 소련과의 외교 관계도 완전 파탄 나버렸죠. 대부분의 국가들이. 따라서 소련은 그 어떤 때보다도 자기들한테 누가 손을 잡아주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소련이. 누가 위로해. 내가 외로울 때 그렇죠. 손을 누가 잡아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잡아주잖아 지금. 근데 보니까 독일도 지금 따야. 그렇지. 독일도 상황을 설명해서 역사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1920년대 유럽에는 두
파리아가 있었다. 파리아가 이게 불가촉 천민이라는 얘기거든요. 아.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게 따졌다. 네. 갈리트. 그게 바로 이제 바이마르 네. 공화국의 독일과 소비에트 연방. 소비에트 연방인데 그러니까 이걸 조금 좀 유식한 말로 풀자면 소련과 독일 모두 다 현 국제 질서에 엄청난 불만을 품은 사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둘이 자연스럽게 손을 잡게 된다. 근데 두 국가는 무슨 계약을 맺는 거예요? 독일은 훈련할 장소와 여러 가지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베르사유 협정 때문에 이걸 못 만들죠. 못 만들죠. 근데 소련 가서 하는 거죠. 소련은 뭐가 필요했어요? 기술. 기술이 필요해요. 아, 이 두 그러면 개가 독일의 기술자들이나 이 관리자들이 소련으로 가서 만들고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중에 일부분은 우리가 가져갈 거야. 이렇게. 그렇죠. 리페츠크에 공군 기지가 있었거든요. 이것까지 제공을 하고 전차 훈련소, 카마 전차 훈련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독일군 장교들이 와서 노하우도 알려주고 네. 그런 거서. 네. 그 당시에 이제 독일군 장교들이 소련에 여행객처럼 위장을 해갖고 민간인 그렇죠. 복장으로 민간인 복장. 쭉 가갖고 거기 가서는 비행기도 몰아보고 전차도 몰아보고 그래서 그 당시에 나중에 뭐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이제 초기 전차들이 될 만한 섹터 같은 장갑 차량들을 다 여기서 만들어보고 실험하고 하죠. 아 그때 독일 그 장교단이 굉장히 여러 종류의 설계도를 가지고 왔었대요. 그래서 그걸 시험 제작해 볼 수 있냐고 했는데 소련은 그걸 흔쾌하게 당장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 그거 어차피 내 것 되는데. 자, 소련의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번에는 아메리카노 그건 쓰레기야. 에스프레소지. 무솔리니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솔리니는 도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무솔리니는 우리나라에서 너무 희화화되는 측면이 있죠. 2차 세계대전 때 못 믿어온 이탈리아인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비춰지긴 하는데 무솔리니 이코르 이탈리아군 뭐 이렇게 되니까. 네.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무시할 만한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오늘날의 관점에서 무솔리니를 보면 안 되고요. 그 당시의 관점에서 무솔리니를 보면요. 1920년대에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가장 뛰어난 인물을 꼽아봤을 때 2등이 무솔리니였습니다. 그 정도예요? 예, 예. 저는 근데 사실 무솔리니가 2등한 거는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 게 결국 무솔리니가 정말 잘했던 것은 자신 홍보를 잘했잖아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아 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멀리 있는 나라 사람들도 무솔리니에 대한 그 막연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예. 사람을. 그러니까 무솔리니가 어떤 이념을 추종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회주의자였다가 나중에 사회주의 탈당을 해가지고 민족주의자, 국가주의자가 됐다가 좀 또 왕권을 뭐 이렇게 했다가 또 나중에 또 이렇게 벗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극과 극을 막. 시류에 따라서 계속 뭔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나쁘게 표현해서 권력을 쫓는 의미에서의 기회주의자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약간 메뚜기, 뭔가 좀 철새 이런 의미? 한편으로는 좀 이 사람을 좋게 평가를 하자면 어떻게 보면 정치의 연금술사다. 뭐 이런 표현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정치의 속성을 정말 잘 아는 인물이었다. 그 당시 이탈리아도 굉장히 혼란한 그렇죠.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극좌부터 극우까지 어마어마한 이 세력들이 엄청 싸우고 있던 그런 상황이고 전쟁에 의도했던 바대로 안 풀리면서 네. 굉장히 불만이 엄청나게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서 결국에 어떻게든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필요한 건 권력이다. 그래서 나는 그 집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점점 이런 방향으로 가면서 그런 이미지가 굳어진 것 같아요. 1920년대의 무솔리니의 위상을 제대로 알려면요. 1910년대, 20년대 그 유럽의 정치 네. 구도를 알아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공산주의, 소련을 중심으로 한, 네. 또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나오게 되는 파시즘,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의회 민주주의가 있는데 지금이야 의회 민주주의가 민의를 대변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지만 그 당시의 맥락에서 의회 민주주의 하면 쉽게 말하면 엘리트예요.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대중이 직접 정치를 하면 안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들이 다 영국에서는 네. 캠브리지 옥스포드 출신의 귀족집, 그러니까 재벌들 아들 이 사람이 다 차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큰 변혁이 일어납니다. 선거권이 들어. 그게 뭐냐면 대중 선거권이 보통 선거이 되면서 대중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정치 관여층이 됩니다. 대중들을 어떻게든 이게 동원해서 세력화할까 해서 한 줄기가 공산주의로 가는 것이죠. 대중 자체가 권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 이게 반대편이 의회 민주주의하고도 반대되고 공산주의하고도 반대되는 게 바로 파시즘, 나치즘일 텐데요.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대중을 동원하긴 하는데 대중 자체가 판단을 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뛰어난 인간 하나가 대중의 뜻을 받들어서 어느 일정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 그러면 이런 거네요. 예, 민주주의에 기반한 독재주의.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그 민주주의 이념을 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체화한 상태에서는 그게 독재자이지만 그다음 1920년대 상황에서는 의회 민주주의가 완전히 인기를 잃었던 거예요. 맨날 뭐 싸움 민주주의라고 먹잖아요. 하는데 결국은 가진 놈들이 지네가 국회의원 돼가지고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방향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근데 그런 믿음이 당시 1920년대에 유럽 대륙에 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면 유럽의 대중들이, 특히 이제 이탈리아나 독일의 대중들이 독재자를 옹호했냐면요, 이게 그 근대화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근대화 이전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속해 있는 어떤 그 공동체란 게 마을 공동체, 그다음에 교회 이런 것이 있어요. 뭐 해봤자 지역 커뮤니티겠죠. 예, 예. 그런데 이 근대화란 것은 이것을 다 이게 쉽게 말하면 다 깨부수는 과정이에요. 커지는 거지 생활. 예, 예. 그래서 교회의 결속력이 약해지고 집안이라든지 가문이 아니라 개인이 앞서게 되고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도 이제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이걸 표현을 개인이 원자화된다고 하는데, 개인이 원자화되면 자유로운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측면이 또 있을까요? 안 좋은 측면. 원자들끼리 다 분리돼. 네, 소속감이 분리가 없어지고. 되고 서로 싸우는 예, 거예요. 외롭고 예. 그럴 때 이제 상당히 그 어떤 위협이라든지 어떤 그 공포심을 느끼게 될 때 뭐 하나에 이제 속하고 싶은데 그런 식의 결속을 주는 것이 바로 군대였던 거예요. 아, 근데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군대에 들어가서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내가 군대에 속했을 때 내가 안전해진다. 군대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됩니다. 그럼 군대처럼 통제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렇죠. 전쟁은 끝났지만 제대한 일반 병사들이 역시 나는 군대에 있을 때 제일 안정되고 군대 체질이야. 예, 군대 체질이야. 그러니까 제대했는데도 군복 예. 입고 다니고. 근데 정말 이탈리아 사람하고 안 예. 어울리는데 그때 당시엔 그랬구나. 파시즘의 어원에서도 찾을 수가 예, 있는데 예, 예. 원래 파시즘이 파쇼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파쇼, 예. 파쇼가 결속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뭐랑 또 의미가 통하냐면 우리 전투대령 중에 팔랑크스가 있잖아요. 예. 팔랑크스가 뭡니까? 적이 막 이렇게 공격을 해오는데 우리가 똘똘 뭉쳐갖고 하나의 결속을 해갖고 방진을 해가지고. 빈틈없이 딱 창과 방패로 맞아 싸우면은 아무리 강한 적이어도 우리는 못 뚫는다라는 거잖아요. 뭉쳐야 산다. 그 뭉쳐야 산다는 감정들을 건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 이탈리아 상황이라는 것이 진짜 사람들이 그런 사회 혼란에 넌더리를 내던 시기였거든요. 원래 1차 세계대전에 뛰어들 당시만 해도 이탈리아 국민들에게는 전쟁이 뭔가 돌파구가 될 거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경제도 도약하면서 우리나라가 진짜 더 위대한 나라가 되고 서민들도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건 뭐 전쟁 해보니까 대판 깨지기만 하고 더군다나 뭐 제대로 된 승전국 대접도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러려고 너네 민주주의 한 거냐?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그렇죠. 극심해졌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혁명의 기운들이 밀려오면서 곳곳에서 파업하고 뭐 시위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자체가 너무 위험해. 어떻게 그렇게 해서 되겠니? 그러니까 제3의 길로서 새로운 민족이라는 민족국가라는 단위로 예, 뭉치자. 그러면 우리에게 제3의 새로운 번영의 길이 열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파시스트인 겁니다. 예. 그때 한 사람의 권위에 모든 것을 바치고 종속되면은 내가 오히려 안전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런 이념이 바로 이제 파시즘이거든요. 제1차 세계대전 때 참호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갔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추억 보정이 되는 거예요. 참호에서 서로를 위하고 결속했던 그게 너무 좋았다. 전후에 아주 그 난장판이고 엉망진창인 사회에서 이것을 군대로 만들면은 성공한다. 그래 군대란 것은 결국은 한 사람이 모든 결정을 내리고 그렇죠, 그렇죠. 밑에 사람 따르는 네. 체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바로 무솔리니가 될 수 있고 히틀러가 될 수 있다는 그 얘기. 인간이라는 게 원래 자유를 추구하는데 예, 예. 너무나 이 자유가 방임적이면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제는 통제를 스스로 예.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리 프롬이 말한 그 자유로움의 도피라고 하는 것이 자유가 좋을 것 같은데 실제 자유로워지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초기에 파시스트 정당, 나치 정당의 초기 지지자들이 다 참정군인 용사들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예. 처음부터 큰 세력으로 출발한다 그러면 영영 못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무솔리니가 이걸 잘 세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전자 군인들 중심으로 한 200명 정도 예, 예. 그거를 이제 밀라노에서 결성을 한 거잖아요. 전투 파시스 동맹인 거고 결국 이들이 이제 세를 넓히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역시 문화적 배경도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우리가 그냥 공허하게 뭐가 되자라고만 하면은 사람들한테 안 와닿잖아요. 근데 거기서 동원한 것이 우리는
대로마 제국의 후예 아니겠냐. 우리가 다시 로마 제국처럼 강성한 이탈리아를 만들어야겠다. 로마 제국이 왜 강성했느냐. 딱 그 제정하에서 카이사르 같은 강력한 지도자 하에서 우리 딱딱 로마 군단의 그 강력한 촉촉촉 이게 있었으니까 준 거 경쟁력이 아니겠냐. 있어야 되고 막. 그때 우리 로마 제국 지중해 다 우리 땅이었지. 지중해 이 연안 우리 싹 다 먹고 이탈리아 천국을 다시 만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딱딱 와닿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는 사실 아주 와닿기는 힘들어요. 되게 이상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나 또 있어요. 네, 실질적인 그 게. 실질적인 게 있어야 돼. 그게 이제 바로 폭력입니다. 아, 말 안 들으면 패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뭐 많은 경험을 다들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설득하고 또 설득당하고 대화로 풀어나가는 게 생각보다 감정 소모도 많이 돼요. 만약에 막 이렇게 연설하는데 중간에 누가 하나 그래서 뭐 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해버리면 그 짜증이나 화 이렇게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대화로 통해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민주 시민으로서. 근데 폭력은 다릅니다. 폭력은 정말 확실한 방법일 수 있어요. 아, 애 키워보면 알잖아요. 애 키워보면. 아, 그렇지. 네. 근데 파시스트들은 이런 어떤 폭력의 직접성과 단순함을 알고 있었고 이거를 그냥 무자비하게 활용한 게 아니라 정말 선택적으로 잘 활용했다는 겁니다. 나에게 지지를 보내줄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사람들, 혹은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만 선택적으로 휘두르자. 그러면 결국 나에게 지지를 보내줄 사람들이 지주층이나 아니면 중산층이나 아니면 자본가 계층들인데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지? 아, 공산주의자들이구나.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걔들만 뚜루잡자. 굉장히 직관적이지만 확실한 확실한 방법. 거죠. 그렇죠. 그다음 하나 더 한 게 교묘한 이제 술이 필요한 겁니다. 선전, 프로파간다가 프로파간다. 그게 잘 활용했던 게 무솔리니입니다. 무솔리니가 또 언론사 출신이잖아요. 신문, 매스미디어 어떻게 사람 마음을 딱 잡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너희들 잘 살게 하기 위해서야. 시대적 소명을 우리가 하고 그렇지. 있으니까. 아, 너희가 힘든 거는 정치가 이렇게 혼란해서 그런 거야. 야, 우리가 하는 거 봐봐. 확실하게 해주잖아. 삶이 나아지지 않겠니? 엄청나게 홍보를 잘하는 거죠. 그런 거를 잘 써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게 선전만 잘하고 아니면은 뭐 그 참전용사 일부 이런 사람들만 끌어모았다면은 어떻게 말하면 작은 정당으로 성공하지 못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또 권력을 가진 지배 계급과 결탁을 하게 됩니다. 왜 이 결탁이 이루어졌는가? 결국은 이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더 큰 적이 공포 있었기 심 때문에. 때문이죠. 공동의 적이 있어요. 예, 예. 1919년, 1920년 비엔니오 로스라고 하는데요. 요 시기는 농촌에서는 소작농들이 지주 내쫓고 집단 농장화하는 시기고 도시에서는 공장을 노동자들이 점거해가지고 자율 경영을 하던 시기예요. 이런 시도가 벌어지니까 지주하고 자본 가격이 완전히 그 패닉. 경기가 들린 상태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제압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의회민주주의가 힘이 약하니까 폭력적으로 공산주의 세력을 없애버릴 세력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예요. 근데 파시즘 그거를 정당에서는. 무솔리니가 그걸 어필을 계속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내가 할 수 있다 예. 이런 거를. 그러니까 무솔리니도 21년부터는 이제 제도권 선거로 들어갔잖아요. 예, 예. 파시스트당이. 근데 기대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거두지 못하고 못했죠. 있는 상황입니다. 득표율이 한 10%가 안 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 소수 정당이네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탈리아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두려움은 있는데 정치권에서 해결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적 마비 상태니까. 이때 한 이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22년 10월달에 전 지역에서 행진을 합니다. 로마로의 행진. 로마로의 행진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신문에도 나오고 전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로마로 진군하는 검은 셔츠단의 세력이 얼마 안 되고 얼마 안 되죠. 아니 조직화되지 않았고요. 네. 사실 그때 무솔리는 또 다른 곳에 있었거든요. 혹시나 실패할까 봐. 그래서 네. 이 그 집권 정부와 그다음에 그 국왕이 마음 못 먹고 그 진압을 명령했으면 금방 단박에 진압할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얘들을 잘 이용하면은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을 다 제거할 수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때 무솔리니가 잘됐다 싶어가지고 덥석 그 권력을 받은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쿠데타는 탱크와 군대를 몰고 가서 예. 가장 최고 권력자를 찍어 누르고 예. 우리가 이제 권력을 잡겠다. 이게 쿠데타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 검은셔츠단은 네. 좀 행진한 거잖아요. 행진. 예. 근데 행진했더니 사회당에서는 공산당 입장에서는 요 저것들이 우리가 원력 집권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그래서 왕한테 가가지고 저거 진압합시다. 그런데 냅둬. 차라리 무솔리니를 총리로 맡자. 그래서 저들의 주장이 한마디로 그냥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평화적 쿠데타 성공이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쿠데타가 돼버린 거죠. 총 한 발 안 쏘고.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쿠데타를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정치 실험 쪽으로 간 건데 결과론적으로는 쿠데타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게 또 컸던 게 물론 왕이나 어떤 기득권의 결정도 있겠지만 그걸 바라보는 대중들 입장에서는 질서가 유지된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아, 기대감이 있었군요. 네, 왜냐하면 지금의 정부는 우리에게 질서를 가져다 주지 못하거든요. 혼잡스럽고. 치안도 안 네. 돼. 근데 쟤네들은 내가 싫어하는 놈들만 때리니까 어차피 나한테는 피해를 주질 않거든요. 어찌됐든 하늘이 무솔리니를 도와서 도와준 거죠. 예. 모든 기운이 지금 무솔리니에게로 갔어요. 권력은 잡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진짜 능력이 있는지가 이 다음부터 보여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못하면 저거 저 인형이었네, 허울뿐이었네가 될 수 있는데 진짜 실력을 이 보여줘야지. 뒤에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자, 우리에게 권력을 몰아줬으니 자, 우리가 이 권력을 행사해서 너네들이 원하던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의 조치를 시행하죠. 이런 것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먹혀요. 그동안 사업이나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생산이 안 되던 것이 군인과 경찰들이 진주하면서 돌아가게 만드니까 뭐가 좀 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니까 좀 성과가 좀 있긴 했었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포장을 해서 각종 언론들이 무솔리니 각하의 영도화해서 이렇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쫙쫙쫙 나오면은 다들 뭐 처음에는 열광을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래지 않아서 한계에 부닥치기 마련입니다. 내부의 구조적 모순들이 그때부터 그거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탈리아는 여전히 산업 기반이 네, 취약해요. 네. 대부분 농업 국가였고 공업 제품들이 뭐 경쟁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잘하는 건 이탈리아는 장인의 국가들 아니겠어요? 명품. 소규모로 네, 그런 식으로 간의 수공업에 의존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 국제 무역의 시대에 그런 게 크게 영향을 못 끼친다는 거예요. 점점 한계에 부닥치니까 돌파구를 그다음에 어디서 찾냐면은 이걸 대외 팽창에서 찾자. 식민 제국들을 주변에 만들어 가면서 원자재를 공급받고 상품을 팔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결국에는 본인이 주창했던 로마 제국의 영광을 되살리자. 딱 부합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1차 대전 때 받지 못했던 영토들 우리 힘으로 이제는 쟁취하겠다. 이게 복합적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러기엔 이탈리아의 역량이 굉장히 의심스러워. 말은 이제 로마 제국의 영광을 제한한다고 하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로마 사람들이 지중해를 불렀던 말이 우리들의 네, 바다, 우리들의 바다다. 호수이지 연못. 않습니까? 전체 지중해 세계를 이렇게 통과를 했는데 그거 사실 불가능하죠. 영국이 있고 프랑스가 있는데. 그래서 만만한 데가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북아프리카는 옛날 로마 제국 때 자기네 예. 거였으니까. 그리고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거의 유일하게 독립국가로 유지했던 데가 에티오피아거든요. 에티오피아. 네. 거기가 딱 보니까 또 한편 좋아. 옛날에 우리가 쳐들어갔는데 졌던 나라네. 그렇죠. 예. 그걸 다시 좀 복수를 해주면서 동시에 제국의 영광으로 삼을 수 있는 딱 만만한 상태가 선전하기 너무 좋네. 선전하기 너무 좋은 상대가 이제 에티오피아였던 거죠. 네. 어쨌든 간에 대팽창을 하면서 선전거리가 생기고요. 네네. 가장 평범한 이탈리아 사람들이 볼 때 그래 무솔리니가 잘하는 것 같아. 무솔리니가 집권하니까 열차가 제 시간에 오고 제 시간에 출발하더라. 적어도 이런 건 예, 예, 된다. 아, 행정이 돌아간다. 그 전까지는 뭐 중구난방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1인 독재 체제를 수립하고 그것을 그러니까 돌리면서 일정한 성과가 있는 것이 이탈리아 대중들한테는 역시 질서가 잡혔다라는 식으로 근데 이거 대단한 거예요. 예. 왜냐면 의회 민주주의의 대표국가 우리 영국 아직도 기차가 제 시간에 안 온답니다. 무솔리니 이야기 지금 이탈리아 상황 왔었는데 이전엔 스탈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둘은 서로가 가장 극악의 상성 아닙니까? 공산주의자 제일 싫어하고 그리고 스탈린 입장에선 사회주의 혁명해야 되는데 이것들 때문에 실패하고 두 사람의 사이는 완전 안 좋은 상황인 거죠. MBTI가 상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MBTI가 상극이라고요? 무솔리니 되게 보여주기식인 거고 스탈린은 좀 완전 반대잖아요. 예. 성격도 그렇고 내향적이었다. 내향적이고. 예. 사실은 가장 먼저 소련에게 손을 내밀어서 수교 국가가 됐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탈리아였어요. 아니 공산주의자들 제일 싫어하는 게 무솔리니 아니었어요? 공산주의자가 우리 땅으로 안 들어오면 되고 그냥 네. 남의 나라에만 있으면 괜찮다. 서로의 남의 나라에 있는 공산주의는 괜찮고 실리를 위해서 1920년대, 30년대 유럽 정치 이해할 때 이념으로 의회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이제 사회주의 내지는 파시즘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축이요. 열강 정치입니다. 열강정치. 그러니까 결국 프랑스와 영국이 지금 패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도전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독일이었고 이탈리아. 그다음에 러시아였고 이탈리아였었는데 영국과 프랑스의 패권에 도전해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아무리 이념이 달라도 이게 합종 연행이 가능하다. 뭐 이런 또 얘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파시즘 국가인 이탈리아하고 소련이 손을 잡는다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공산당 싫어. 난 파시스트 싫어. 근데 둘은 열강이 제일 싫어. 그렇죠. 이런 느낌이군요. 예. 이제 무솔리니의 입장은 그래도 나는 서부안과 또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실제로 영국과 프랑스도 무솔리니는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련을 막아주거나 아니면 독일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탈리아를 생각했을 정도로. 약간 중간 다리 네, 역할을. 그리고 무솔리니 스스로가 나는 쟤네들하고는 격이 달라. 스탈린이나 히틀러랑은 격이 달라. 나는 충분히 너희하고도 대화가 통하는 교양 있는 사람이야. 유연한 정치가라는 네. 이미지를 네, 심어준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두 번째로 그렇죠. 인기가 좋았던 네. 사람이었던 거고요. 그러면 원래 무솔리니가 막 집권하고 힘이 생기고 막 이랬을 때 히틀러는 뭐 하고 있었어요? 너 일단 독일 국가방위대 소속이 돼가지고 저 정치자한테 같은 데 가서 걔네들 뭐 하나 한번 살펴봐. 좋게 말하면 정보원이고 정보원. 나쁘게 말하면 끄나불이 되는 끄나불. 거죠. 네. 평소에 자기가 생각했던 몇 마디를 했다고 갑자기 우레아 같은 박사가 쏟아져. 와 브레인이다. 이때의 히틀러에게 워너비가 누구였을까요? 히틀러의 원수. 무솔리니 아니었을까요? 무솔리니였어요. 무솔리니였습니다. 무솔리니가 우리가 굉장히 비슷한 새로운 이념을 갖다가 딱 정립해서 집권까지 했대라고 하니까 로마 진군을 흉내냅니다. 근데 다가가면 합류할 줄 알았더니 날라오는 것은 총알이었던 것이죠. 공장만 움직이면 쏜다. 예. 그래서 이제 2년 뒤에 또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는 무려 30%가 넘게 득표를 하게 돼요. 1932년 정도. 예. 1,400만 표인가? 나치가 지금 일당이 된 거죠, 지금. 네, 이 무렵에 독일의 중도 우파에서 자살골을 넣게 됩니다. 그들은 자살거리라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신의 묘수라고 생각하겠죠. 예. 신의 한 수라고 예. 생각해요.